전쟁으로 세상이 뒤집히는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단 한 줄도 국제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으면서 세계 지정학의 판도를 조용히 바꾸고 있었던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 진짜 설계자는 한국이었구나. 러시아는 전쟁이 난 뒤에 전략을 짭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쟁이 안 나도록 전략을 세워놓은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그 누구도 한국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좋아요, 구독과 함께 시작합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 저는 원래 러시아 외교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동북아시아 외교 전략을 다루는 부서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한때는 동북아국장을 맡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60대 초반이던 그 시절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언제나 동북아에서 게임의 설계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지난 10여 년 사이에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였죠. 저희는 군사력으로 국경을 넘어가면 상대국은 두 손을 들고 굴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방 세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조직적이었고 제재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습니다. 가스관이 끊기고 루브라가 흔들렸으며 유럽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빠르게 축소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는 자존심을 세우려 했습니다. 외교회담, 정상간 만남, 각종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러시아의 위신을 지키는데 온 신경을 집중했죠.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가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역사적인 회담이 열렸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자리에 앉아 북러 협력의 의지를 천명한 자리였습니다. 저도 그 회담을 준비하는 실무진 중 한 명이었습니다. 회담 당일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러시아 방송국들은 일제히 동북아 전략 균형의 회복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만큼은 이제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담이 끝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저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외교부 내부 자료 중 하나를 정리하던 중 한국 외교 전략 관련 문서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던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제목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북한 급변 시 중국의 개입을 러시아가 견제하는 시나리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저희 부서 내에서도 극비리에 몇 번 논의만 했던 전략이었습니다. 그것도 회의실 안에서만 조심스럽게 이야기되고 공식 문건으로는 절대 남기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내용을 수년 전에 공공 세미나에서 발표했으며 구체적인 시뮬레이션까지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논문, 발표 자료, 세미나 영상까지 밤새 검색했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전략가의 논문을 번역해서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저를 괴롭히는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당혹감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러시아보다 먼저 이 시나리오를 공론화할 수 있었던 걸까요? 러시아는 전쟁이 난 뒤에야 전략을 짭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회의실 불을 켜죠. 하지만 한국은 전쟁이 나지 않도록 전략을 설계해 놓는 나라였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자동 개입 조항을 언급하며 유사시 군사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외교부 내부에서도 이를 성공적인 메시지로 평가했죠. 하지만 한국 언론과 전략가들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조항이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가속화할 수 있는 톡소 조항이라 평가하며 오히려 이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사전에 견제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을 이미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러시아가 전략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판단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절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시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총선과 군함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동북아의 전략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도를 더 가까이 보기 위해 한국을 향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향한 비행기 안, 저는 낯설고 익숙한 감정이 뒤섞인 상태였습니다. 여러 차례 업무차 한국을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러시아 외교부의 대표로서 상대 국가의 회담을 위한 방문이었지만 이번에는 외교관이 아닌 전략의 진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여행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의 질서 정연한 분위기와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내까지 이어진 고속열차는 정시 운행이 원칙처럼 느껴졌고 플랫폼에서 안내를 해주는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는 저를 또 한 번 낯설게 했습니다. 저는 며칠간의 준비 끝에 마침내 제가 찾던 그 한국 전략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10여 년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활동하며 다수의 전략 시나리오를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익명으로 발표되었던 문서의 배경인물 중 한 명이기도 했죠. 서울 종로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는 제가 러시아에서 왔다고 하자 잠시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교관이 직접 저를 만나러 오시다니 흥미롭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 외교 시스템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한국이 수년 전 준비했던 전략 문서를 직접 검토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시작된 후에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이 시작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몇 개의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북급변 사태 발생 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 러시아의 태도 변화, 일본의 반응, 미국의 조건부 개입까지 시뮬레이션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여기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대목은 바로 한국 내부의 반응과 조정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민 대피 체계, 군사작전의 단계별 분할,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 전달 전략,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유엔을 통한 다자, 협력 요청 타이밍까지 분 단위로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고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단지 가상훈련 혹은 과도한 시뮬레이션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것을 실제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체계화해왔던 겁니다. 그 전략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승전이 목표가 아닙니다. 생존이 목표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힘의 외교를 구사해왔습니다. 상대가 움직이면 우리는 더 크게 움직이고 상대가 멈추면 그 틈을 공략합니다. 반면 한국은 다층적인 외교 전략을 통해 상대가 움직이기 전부터 모든 수를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진행되었던 동방경제포럼, 하산-나진 프로젝트, 해저터널 논의 등 다양한 국제사업들에서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전략적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예컨대 하산-나진 가스관 사업은 명목상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프로젝트로 소개되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에너지 수급 전략의 일환으로 움직였으며 일정 시점 이후에는 일본과 중국의 시선을 의식한 복합 전략으로 전환되었다는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략가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정학은 결국 힘의 게임이 아니라 시간의 게임입니다. 준비된 쪽이 이깁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다시금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노트북 앞에서 저는 러시아 외교부 시절 동료들과 나눴던 수많은 회의들을 떠올렸습니다. 자료 없이 감에 의존하던 회의들, 구체적인 시나리오 없이 정치적 구호만 앞세우던 결론들, 회담 직전 바뀌던 전략 기조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반대편에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던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뒤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지 정보를 접하고 분석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저 자신의 사고방식과 세계관 자체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한국 전략가와의 만남 이후 저는 서울 체류를 연장했습니다. 단지 자료를 더 수집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나라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시작은 동방경제포럼 관련 자료에서였습니다. 저희 러시아 측은 그 포럼을 통해 북극 항로 개척과 유라시아 교통망 확장을 홍보해왔습니다. 특히 중국, 한국, 일본을 연계한 동북아 공동물류 네트워크는 포럼의 핵심 의제였죠.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이 포럼을 단지 경제 협력을 위한 무대로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해당 포럼에서 발표한 자국의 정책 방향이 국제 언론에 어떻게 해석될지를 철저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향후 외교적 입지를 조정해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스관 협상에서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와 직접 연결해 홍보를 시도할 때 한국은 동남아 수출입 물류망을 병행 발표하며 의도적으로 그 중심축을 러시아에서 아세안으로 옮겼습니다.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사례를 정리해보니 분명한 전략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안이던 간에 한국은 대응이 아닌 설계의 주체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해저터널 논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 일부 보수층은 이를 통해 직접적인 군사 및 경제 연결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해 국가적 총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며 실질적 진전 없이 논의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국제 여론을 반영해 자국에 유리한 협상 지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지연이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자동 개입 조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외교부 내에서는 이 조항을 통해 유사시 자동 연대 가능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조항이 북한이 돌발 행동을 했을 경우 러시아가 끌려들 수 있다는 구조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조항이 러시아의 전략적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죠. 그날 저는 국회 도서관에서 한국의 전략 보고서를 하나 더 읽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의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북한 급변 상황은 무력 개입보다 외교적 조율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층적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한 문장 안에 담긴 외교 철학, 전략적 겸손함, 그리고 철저한 준비성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저는 결국 한국의 전략 문서를 담당한 또 다른 인물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은퇴한 고위 외교관이었고 지금은 대학 강단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나눈 대화 중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계획 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평화는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만 지속됩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은 외교에서 무릎을 꿇기 위한 전략이 아닌 무릎을 꿇지 않기 위한 설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평생 쌓아온 외교 감각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저는 힘으로 설득하고 구호로 체면을 지키며 속도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체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확성으로 신뢰를 얻고 절제로 긴장을 관리하며 시간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목소리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조용히 치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지정학의 조정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처음 봤던 한국 전략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도달했을 때 제 눈이 멈춰섰습니다. 그 문장은 너무 조용하고 단정한 말투였지만 제 마음속에 묵직한 파장을 남겼습니다. 한반도의 안정은 무력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외교와 전략 그리고 준비된 시나리오만이 한국을 지켜낸다. 저는 한동안 그 마지막 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문장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하나의 국가가 겪은 수십 년의 생존의 역사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집단적 통찰이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토록 긴 시간 믿고 몸담아온 책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외면해온 건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언제나 힘의 논리로 외교를 풀어가려 했고 저는 그 중심에서 많은 작전을 지휘하고 회담을 조율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전략은 시간 앞에 무너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외교 전략을 단순히 정보나 자료로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그것이 문화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략 문서에는 단지 숫자와 가능성이 아니라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병 정신, 낙동강 전선,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수많은 생존을 위한 선택들이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스며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단지 한 번의 전쟁을 치른 나라가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생존을 위한 전쟁을 치르며 그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한국 외교의 정교한 설계도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귀국 후 제 전 직장 동료들에게도 이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이 그런 전략을? 우리가 모를 리가 없는데? 하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문서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나갈수록 그들의 표정도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질끈 감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전쟁이 끝나야 움직이잖아. 근데 이 나라는 전쟁이 안 나게 하려고 준비를 하네.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러시아 외교는 문제 발생 이후에 대응에 능숙합니다. 전통적인 강대국의 방식을 고수하며 위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죠. 그러나 한국은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외교 공간을 설계하고 시나리오를 통해 다양한 갈등을 중재할 수 있도록 움직입니다. 저는 지금 다시 한국을 향해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나 회의 참여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전략을 설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다시 한번 외교 현장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전쟁 이후가 아닌 전쟁 이전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은 그런 사고방식의 길을 먼저 걸은 나라였고 그것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한국은 강대국도 아니고 대륙의 중심에 있지도 않으며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것도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의 조정자입니다.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도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누군가가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막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 한국일 것이라고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짜 외교는 총성 없이 움직이고 진짜 전략은 혼란의 시작이 아니라 끝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한국은 지금도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평화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할 충분한 이유를 가진 셈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총성 없는 외교 전쟁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가장 치열하게 생존을 설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한국은 전략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외교관이었던 저조차 한국의 이 전략적 깊이와 현실감 앞에서 겸허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언론에도 나오지 않는 책상 위의 전장에서 다음 위기를 막기 위한 또 하나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한국이 어떻게 조용히 세계의 전략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지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